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 최고의 발명. 문자. 문자의 사용으로 비로소 인류의 역사 시대가 열린다. 역사 이래 인류가 만든 문자 체계는 292개. 현재 세계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문자들의 뿌리는 어디인가? 세계의 민족들은 언제 어떤 문자를 만들어 사용해 왔을까? 서아시아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존재했던 인류 최초의 문명 수메르. 인류가 발명한 최초의 문자 또한 수메르에서 기원한다. 최초의 수액이 문자는 기원전 3300년경 수메르어가 기록된 석판을 통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원전 약 1900년경 수메르 이신 왕조는 전사의 신 니르누타에게 바치는 기도문을 통해 쇠기 문자의 원형을 남기고 있다. 문자는 민족의 문화와 정체성을 담는 그릇이자 문명과 정치의 산물, 시대상을 담는 거울이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서기 1443년인 세종 25년 12월 새 문자 한글의 제정을 알린다. 세종이 한글을 창제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원나라의 잔재를 파괴시키라는 명태조 주원장의 명령. 주원장의 명령은 원나라 몽골인들의 동북방언에 의해 변해버린 한자의 발음을 바로잡기 위한 표준은서 홍무정운의 편찬으로 이어진다. 중국의 왕조가 바뀜에 따라 조선의 정세는 급변하고 명은 조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새 문자를 창제한 가장 큰 명분은 중국과 소통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새 문자 창제를 마친 세종은 명의 감시와 유신들의 반대를 피해 불경인 월인석보 권두에 훈민정음 언해본을 실어 새 문자를 공표한다. 그리고 공표한 이듬해인 세종 26년 2월 훈민정음으로 하는 첫 작업 운회의 번역을 명한다. 운회를 번역하여 완성된 동국정운은 총 6권. 동국정운은 명나라의 홍무정운처럼 원나라 때에 변한 한자음을 전통 운서에 맞게 교정해 편찬한 운서이다. 훈민정음 창제 후 세종에게 어떤 고충이 있었을까? 이수광은 지봉유설에서 언문의 글자 모양은 모두 범자를 모방한 것이라 적었다. 악학괴범의 서문을 쓴 성현 또한 용제총화에서 언문의 범자 모방에 대해 기술했으며 이익은 성호사설을 통해 언문이 몽고 문자에서 기원하였다고 하였다. 창제 이후부터 민간에 널리 사용되기까지 한글의 글자취는 어떠했는가? 동아시아 표온 문자의 정수, 한글을 둘러싼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본다.
나란 말싸미를 내가 2번 봤어요. 감사합니다. 영화관에서 보질 않고 이제 BTN에서 방송하는 거고 다른 방송국에서 재방하는 걸 봤는데 재방했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영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획했어요? 선생님은 이제 학문의 세계에 계시지만 그 꼭 한글날이 다가오면은 이게 호출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것 같고 선생님은 또 원래 한글 세계적인 한글 연구 권위자시니까. 아니 그 여담인데 네. 내가 그 한글 창제에 대해서 기존의 그 이론과 다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여 년간 그런 논문을 수십 편 발표하고 책도 여러 권 썼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나란 말씀이 한번 방영되고 나서 국민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건 대단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찌 보면은 선생님의 그 다양한 훈민정음에 대한 책을 봤기 때문에 영화를 이제 어떤 형태를 잡을 수가 있었고 또 그런 식으로 또 만들 수도 있었고 근데 또 선생님은 또 그 영화로 인해서 또 그 어떤 그렇지만 선생님한테 늘 죄송하고 그랬던 것은 그렇게 아니고 나는 내 이론이 뭐 지금의 추세로 봐서는 죽은 다음에야 뭐 세상이 알려질 거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란 말씀을 계기로 해서 국민적 관심이 걷게 됐고 그리고 이제 BTN 방송국에서도 불교 방송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요즘에 내가 아주 행복합니다. 그 원래 우리 국민들 생각은 그 과학적이고 어려운 한글을 과연 세종이 단독으로 만들었을까? 그건 아니지 않겠어요? 훈민정음 창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공부를 해봐야 합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BTN에 우리가 몰랐던 한글 창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훈민정음 창제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네. 근데 많은 한글학자들, 국어학자들이 한글에 대해서는 다 안다. 내가 이상 아는 사람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고, 본격적으로 한글,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창제된 한글을 공부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네. 그렇죠. 한글 훈민정음의 연구라든지 그 확장은 지금까지 해왔던 결과가 다가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의 책을 안 봤으면 훈민정음에 관한 나라말싸움이라는 영화를 그렇게 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식으로. 오늘 여기 만난 이 초정리 행궁이라는 이 장소가 어찌 보면은 제가 훈민정음을 영화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꿈을 품기 시작한 공간입니다. 나라말싸움이를 만들기 거의 한 20년 가까이 전에 제가 여기를 왔었습니다. 훈민정음이라고 하면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그런 유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걸맞는 어떤 이야기, 영화적 어떤 그런 규모를 갖춘 이야기가 없을까 하고, 오랫동안 모색해 온 결과, 그 선생님이 책을 보고, 훈민정음이 구체성이 단순히 세종대왕께서 골방에서 아주 그 천재적인 어떤 머리와 영감을 가지고 혼자 만드신 게 아니라, 문자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문자들의 창제 과정을 참고하시고, 그와 관련된 학문 분야를 다 종합을 해서 그 결과 가장 위대한, 가장 정교한,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문자를 만들어냈다는 그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와 함께 이제 선생님의 한글의 발명이라든지 바스파 문자 연구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저작을 통해서 알게 돼서
단순히 세종이 혼자 어떤 영감에 차서 만들어진 문자가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문화와 문명의 흐름 속에서 어떤 위대한 지성인, 어떤 위대한 군주, 지도자가 다양한 어떤 인물들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엄청난 어떤 그 업적이 아니냐. 그런 관점을 그 구체적으로 품게 하신 장본이십니다, 교수님. 아니,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생각이 나는데, 나란 말씀이 한참 문제가 됐을 때, 어떤 그 신문 기자가 날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란 말씀을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 신미대사가 한글을 만든 주역이라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 그래요? 난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네. 정말 신미대사가 지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 대답이 있어요. 사람이 집이 필요해서 집을 짓는데 그것을 설계하고 사람을 불러 모아서 집을 짓는다. 거기에는 석수쟁이도 있고 기와쟁이도 있고 비쟁이도 있고 목수쟁이도 있다. 이 사람들 집이 다 짓은 다음에 나가서 내가 그 집을 지었다고 한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집을 짓는 것은 집의 필요성을 알고 집을 설계해서 끝까지 감독한 사람을 집을 지었다고 한다. 그게 세종이다. 그러면 신미대사는 어디에 속합니까? 글쎄, 미쟁이 정도겠지. 목수가 될 수도 있고. 네. 대답을 했어요. 네. 지금도 그 생각에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신미대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업적을 내겠는데 그건 뭐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만들어진 훈민정음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이다. 그리고 2시간 후에 기사를 써가지고 왔는데 이 아주 기자가 네 말이라고 한 그거 속에 기가 막힌 말이 들어있어요. 간다라의 석불 문명이 석굴암에서 꽃을 핀 것처럼 간다라의 그 음성학이 한글을 피워냈다. 아주 내가 거기 감동했어요. 참, 내 말로 신문에 나가긴 했지만 그건 내 얘기는 아니었는데 그 젊은 사람이 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그동안에 공부해온 바에 의하면은 세종이 새 문자를 만든 것은 명나라를 몹시 의식한 것 같아요. 명이 이제 원나라 때 파수파 문자에 대한 말하자면 알러지도 있었고 그래서 새 문자를 드러내놓고 만들 수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가족 중심으로 이 비밀리에 프로젝트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모든 기록에 새 문자 제정에 관한 시작은 없어요. 그리고 세종 25년 12월 세종실록에 네. 마지막에 10월 상친제 업문 28자 이걸로 나옵니다. 그 전에는 알체 없어요. 그건 비밀리에 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선 유신들이 새 문자 제정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 새 문자 제정의 동기는 한자음을 정리하자고 바꾸자는 것인데 자기들은 옛날 한자음, 즉 우리나라 한자, 그걸 동음이라고 합니다. 동적동자. 그 음을 가지고 과거 시험을 봐서 학교에 들어왔으니까 새 발음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그쪽에서 반대를 하고 특히 명나라에서는 한자를 안 쓰고 새 문자를 만들어 눈에 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가지고 비밀리에 진행을 했는데 그걸 나중에 이제 공표를 하게 된 것은 집현전 학자들에게 이걸로 운해를 번역하라 그런 명령을 내리면서 이게 표면화된 겁니다. 끝까지 세종은 새 문자를 반포하지 않아요. 거란 문자나 여진 문자 이런 것들은 다 황제의 조령으로 발표를 하는데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나라를 의식했기 때문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한글의 창제를 봐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선생님 뵈면은 꼭 한번 다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채말리의 상소를 보면은 명나라에서 이걸 알면 맞아. 뭐 어떻게 그걸 감당하려고 맞아, 하느냐. 맞아. 그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조선을 빼놓고 주변에 있는 나라다운 나라들은 다 자기 문자가 있었거든요. 있었죠. 근데 있었죠. 조선만 없었어요. 그러면 아니 조선에서 문자 하나 만든다고 도대체 중국에서 왜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거나 그렇게 볼 수 있죠. 볼 수가 있니? 그게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그게 우리 조선의 문제가 아니라 명나라가 북방 민족들을 보는, 그럼 북방 민족들 늘 중원을 침공해 오는 그럼 맞습니다. 북방 민족들이 문자 제정을 했을 때는 꼭 그 나라들이 그 이후로 강성해지고 중원과의 관계가 긴장감이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도 문자를 만들면 거란이나 여질이나 몽골처럼 새로운 문자를 맞아. 창제하면은 그런 위협적인 존재가 될 맞아. 수 있을 거라는 예측 때문에 맞아. 새로운 조선이 문자 만드는 것을 굉장히 긴장해서 보고 반발이 클 거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심했냐 하면 세종 때에는 몽고의 몽자도 쓸 수 없었어요. 세종 때 고고문의 거열을 다시 복간을 했는데 근데 그 몽자를 지웠어요. 네. 지우고 그걸 거자, 거고자운, 애자운에 의거해도 발음 같다. 그럴 정도로 몽고의 몽자를 못 쓰게 했습니다. 네. 이거 모든 운서에 파스파 문자로 36 잠어표를 그려서 발음표를 붙였는데 그거 다 없앴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생님 책을 보면서 굉장히 신선하고 그동안에 제가 이해가 잘 안 됐던 여러 가지 의문이 풀렸는데 세종께서 훈민정음 창제를 비밀리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저는 그 전에는 아마 불교계하고의 관계 때문에 유교 주작을 근본 바탕으로 해서 세운 나라에서 다시 임금이 불교계하고 관계성 속에서 문자를 만든다는 것에 대한 신료 신하들의 반발 때문에 비밀리에 했을 것이다 라는 관점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선생님 말씀이나 선생님 책을 보면은 그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명나라가 북방 민족과의 관계성에서 특히 몽골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긴장 관계를 염려하고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세종이라는 임금이 문자를 만드는데 문자를 만들려면은 북방 민족들이 그 세종 이전에 만들었던 그 문자의 어떤 원리나 창제 과정을 활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고 참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특히 그 중에서는 중원을 지배했던 원나라의 그 세조 쿠빌라이 칸이 만들었던 바스파 문자의 영향력 하에 문자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게 아니 몽골족의 황제가 중원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그 문자를 기본으로 해서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그것이 갖고 있는 위험성 명나라에서 볼 때 그 부분이 굉장히 비밀리에 문자를 만드는데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맞습니다. 그 세종께서 이제 문자 창제된 문자를 최초로 1443년 12월에 발표했다고 조선왕조실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조선의 유학자라든지 유신들이 아주 치열한 반대를 하는데 그 유학자들이 새로운 문자 창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와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 기득권 세력의 유학자들은 우리나라 한자음 동역동자 동음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과거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들이고 그걸로 문자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새로운 한자음을 사용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쓴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기득권 세력의 자기 권리 주장이죠. 이게 그 조선 시대에는 명백히 한자를 활용하는
계층이 그걸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창출하고 유지하는 그 기득권층이다. 라는 것이 이제 고정되어 있는데 네. 새 문자를 활용해서 새로운 정치,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인재 개발에 들어간다든지 그러면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신분적, 맞습니다. 계급적 그 질서가 깨질까봐 네. 반대한다라는 것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다. 그 나란 말씀에서도 서민들이 그 글자를 알면은 왕권을 뒤집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약간 과장은 있지만 과장 아니에요. 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그 당시에 유신들은 한문에 의해서 그야말로 기득권 세력을 얻었고 자기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민 문화와 그들은 다른 귀족 문화가 있었던 겁니다. 하멜 표류기를 보면은 조선시대의 물론 후대이긴 합니다만은 3가지 문자를 썼다고 그래요. 양반 사대부는 한문을 썼고 중인 아전 서리의 중인들은 이문을 썼고 그리고 일반 상민들은 언문을 썼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그 문화권이 달랐던 거지요. 특히 이제 세종 때의 그 겨우겨우 유신들의 자기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조선의 역성혁명을 할 때는 무인들 아니었어요.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세종 때 와서 안착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그 한문 문화를 누리고 있는데 이게 침해되는 것은 싫은 거죠. 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마 기득권 세력들이 싫어할 거예요. 요즘도 뭐 영어, 뭐 외국어, 뭐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영어가 하나의 권력 수단으로 활용되는 맞습니다. 것은 변화가 없는 거죠. 변화가 없는 거. 그런 어떤 한자를 통한 어떤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강력한 반발도 있을 수 있다. 맞아. 예. 그게 아주 컸죠. 예. 예.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 상당히 독특한 이게 편집 체계라는 게 그 서문이 2개지 않습니까? 앞에는 세종대왕의 서문이 있고 뒤에는 정인지의 서문이 있고 전서, 후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인지의 서문에 보면은 무소조술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 세종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이전에 어떤 이론이나 책 같은 것을 참조하지 않았다. 한 바가 없다. 이렇게 정인지는 밝히고 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얘기가 좀 긴데 네. 나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네. 최만리 반대 상소에 대한 세종의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최만리의 반대 상소문에 보면은 언문이라는 게 신기이래, 신기한 하나의 재주일 뿐인데 왜 온 나라가 나서서 이하다닙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로 세종이 훈민정음 해례라는 아주 남잡한 문자의 이론서를 지어서 내보낸 겁니다. 최만리가 집현전의 부제학이었죠. 그거에 대응해서 정인지가 집현전의 대제학이니까 대제학으로 하여금 후서를 쓰게 하고 집현전의 중견 간부들이 반대 상소문에 이름을 썼으니까 그 밑에 젊은 학사들을 많이 넣고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근데 정인지의 이제 후서에 이제 그 세종에 대한 찬가를 짓고 이 글자가 참 천고에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무소조술 전에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뜻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우리 조감독이 잘 보는 정초의 통지 육설학에 보면은 기일 성문도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를 가지고 기역도 만들고 니은도 만들고 디귿도 만들고 미음도 만들고 이응도 만들잖아요. 저도 봤습니다. 그런 거를 다 본 그 정인지가 그 책을 봤다는 증거는 뭐냐면 학성풍녀, 학의 울음소리, 바람소리도 다 적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정초의 통지에 나오는 글이에요. 보고 옮겨놓은 거예요. 그게 정인지의 말이 아니고요. 오리지널이 정초의 통지에 나오는 말이고요. 그렇죠. 포함 문자를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네. 그런 걸 보면은 이게
독특하다 그런 얘기인데 뭐가 독특하냐 하면은 그 모든 글자들이 발음기관을 상영했지 않아요? 네. 그 상영이 제지라고 네, 네. 그 앞에 나왔고 네. 근데 이 상영이란 말은 이제 모습을 본땄다라는 그렇죠. 구강 구조, 뜻이거든요. 발음을 하는 구강. 그러니까 기억은 상설근 표지형, 혓뿌리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본딴 것이다. 네. 해보세요. 그 올라가잖아요. 느는 상설부 그 사각지형 의 입천장에 이렇게 들어가 햇빛이 다는 이렇게 모습을 닿는 거. 느 해보면 되잖아요. 네, 네. 현대 조음성학에서도 다 맞는 네, 얘기입니다. 이 나머지 뭐 상부형, 상치형, 그 상후형은 다 뭐 아는 거고. 이것은 여태까지 송운학에 없던 얘기입니다. 예, 그것을 무소조술이라고. 무소조술이라고 한 거죠. 나는 이거는 뭐 과연 참 세종의 탁월한 생각이고. 그러니까 정인지가 말하는 그 후서에서의 무소조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훈민정음의 그 창조성의 아주 그 핵심, 정수인 발음 기관의 모양을 따서 문자를 디자인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구만요. 그리고 중성자도 이제 천지인 삼재를 상영했다. 그래서 아랴와 의와 이가 결합시키면은 오도 되고 아도 되고 우도 되고 어도 네. 되고 요도 되고 야도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독창적인 거죠. 어떤 성리학적 지식을 동원해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론을 전혀 참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제된 다른 문자들의 어떤 체계를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상에 그것만은 최소한도 세종대왕이라든지 그래서 훈민정음 만든 사람들 말씀에서 가장 독창적인 부분이다. 예, 다른 말씀에서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발음 부위를 체크하는 모습을 본 것은 내가 아주 감동했어요.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세종의 유대성은 그렇게 어떤 문자를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만들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앞에 있었던 다양한 문자의 이론 체계를 다 참조하고 정리 분석하고 그것보다 더 좋은 문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맞습니다. 새로운 맞습니다. 방법론과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었다. 그 점이 있는 거 아닌가. 샘손이라는 사람이 라이팅 시스템이라는 책을 냈는데 세 개의 문자를 이제 다 했어요. 네. 음절 단위로 문자를 만든 게 많아요. 일본의 가나 문자 같이. 그 다음에 음운 단위 문자죠. 로마자가 음음도 음운 단위로 만들고. 거기서 더 발전하는 게 이제 자질로 발전하는 건데, 한글이 그 마지막 단계 자질 문자다라고 해서 대서특별을 했어요. 앞으로 어떤 문자가 새로 나올지는 모르지만 최소한도 현재까지는 가장 진화된 문자. 맞습니다. 가장 정교한 문자. 최고의 문자죠. 그건 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기억에 대해서 크하고 발음을 해서 하나 뚝 긋잖아요. 인성가익이라고. 이런 걸 누가 생각해냅니까? 유기음이라는 존재를 세종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서양에서는 17세기에 그 음성학에서 유기음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제대로 몰랐어요. 근데 세종은 분명히 알아서 기에서 크, 드에서 트 만들잖아요. 이런 건 정말 우리가 얼마든지 자랑할 만하죠. 네. 제가 늘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세종께서는 훈민정음 문자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운해 번역을 지시했단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왜 그랬을까? 그렇죠. 운해가 도대체 뭐길래? 네. 세종 25년 12월에 이제 10월 상친제 업문 27자 이렇게 나오죠. 네. 28자. 네. 그리고 이제 2달 후에 집현전교리 최양이와에게 의사청에 모여서 운해를 번역하라 명을 내려요. 역운해. 이 운해라고 하는 것은
원나라 때 황공서가 지은 고구문해를 얘기하고 이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책으로 출판하지 못하고 거의 제자 웅충이 그걸 줄여서 한자 발음기호 사전입니까? 그러니까 운해가? 네, 고구문해 거요입니다. 네. 이걸 왜 만들었느냐 하면 옛날에 예부울약 광운이라는 송나라에 흠찬 운서가 있었고 그걸 과거를 집행하는 예부에서 그걸 줄인 울약이 있었어요. 예부울약. 이게 모든 과거 시험 응시자들이 필독서가 그게 중요하군요. 과거를 보려면 그걸 갖고 기대해야 그렇지. 된다. 근데 원나라 때 이제 파스파 문자를 만든 다음에 예부울약을 그걸로 번역을 해요. 아, 발음기호를 단절로 한자로 사용해서 했던 달다가 거를 파스파 문자로 발음기호를 달는군요. 맞습니다. 아. 그게 바로 몽고울약이죠. 동국종은 만든 거고 똑같아요. 우리 훈민정음 만든 다음에 동국종 만든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고구문해를 가끔은 그 몽고자운하고 그 혼란합니다. 왜냐하면 고구문해가 이제 그 예부울약을 너무 그 통어에 장안어에 입종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동북방언음으로 한어음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간울약이라는 걸 이제 다시 출판한 울약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그걸 파스파 문자로 번역한 게 몽고자운입니다. 그러니까 몽고울약하고 몽고자운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더 그 통어를 너무 반영했기 때문에 북경 중심의 한어음 이걸 반영한 정정 몽고자운도 나오는데 이 세 개의 운서를 몽운이라고 해요. 몽고식 발음 사전. 운서, 몽운이라고 하는데 조선 시대 초기에는 이 몽운이 도처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배울 때 그 발음은 그 몽운에서 많이 찾았죠. 사실 내가 어렸을 때 서당에 다녔는데 서당의 그 훈장께서 한자를 발음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가면 발음을 물어봐요. 근데 내가 아는 한자음과 다르게 발음하는 것도 있다고. 서당 선생님께서. 서당 선생님이. 내가 반발하면 듣지를 않아요. 이렇게 한자 공부해서 발음이 그만큼 중요하죠. 근데 그 발음을 파사 문자로 해결해 준 몽고자운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명나라 눈치를 봐서 그것을 훈민정음으로 번역하라는 말을 못하고 운해를 번역하라. 그래서 결국 운해라는 것은 몽골식 발음이 진하게 반영되어 있는 악센트나 발음이 반영되는 한자음을 이게 한자 발음을 그 표기하는 발음 기호가 반절이라는 한자를 이용한 발음 기호로 되어 있는데 또 그 이후에 파스파 문자를 이용해서 발음 기호를 달았는데 그거를 새로 창제한 훈민정음으로 한자음을 발음 기호를 달아라. 파스파 문자도 한자음으로 그 파스파 문자로 파스파 문자의 발음 기호도 훈민정음 발음 기호로 한번 달아봐라. 이게 운의 번역을 거쳐서 동국정운 이 번역 창제까지 편집까지 가는 그 발음 통일의 과정이었구만요. 그 발음이 왜 한자음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는데 사실 그 한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국어를 배워요. 그렇죠. 그 중국어라는 건 한자음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 당나라 때 중국을 신라성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어요. 치치원이라는 사람은 13살에 중국에 가서 격황서문을 쳐서 문명까지 떨칩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 사람들은 한문을 통해서 중국어를 배운 거죠. 당나라 말을. 고려시대에도 많은 승려들이 중국을 자유롭게 여행을 해요. 그분들은 뭘로 배웠냐? 불경의 한문을 통해서 중국어를 배운 거예요. 그 발음이 똑같았다고 그러죠, 최소한도. 그러니까 그 발음대로 하면은 중국어예요, 그 발음. 문장만, 단어만 나열해도 웬만큼 통한다. 그런데 이제 원나라가 썼잖아요. 언어 중심지가 북경으로 옮겨갑니다. 이 북경 주변에는 허벌판이었다가 금나라 때 겨우 이제 사람들이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알타이족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새로운 언어가 태어난 겁니다. 그게 하나 언어라. 하나 언어.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미안하게도 또 나예요. 아, 노골대라는 그 책을 중국어 배우는 학습서인데 대구에 있는 뭐 서지학자가 가져와서 선생님 이게 뭐요? 하고 나한테 보여줬어요. 내가 가슴을 움켜줬다고. 북경의 원나라 때 북경말을 배우는 교과서예요. 지금의 중국어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건 한문이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세상에 알려져 가지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세계의 발견이다. 근데 한국에서는 조용해요. 그리고 뭐 서양에서도 그래서 그 내가 이름을 좀 날렸는데 호주의 다이어라는 사람은 얼마나 그것이 자기들 중국어학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충격적이었나. 그 없어진 그 원나라 때의 하나 언어를 그 노골대를 통해서 발견해낸 거지요. 이런 걸 알아가지고 훈민정음에 대한 생각을 내가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원나라가 쓴 다음엔 중국과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어도감이라는 걸 만들어서 고려 때는 그 한어를 배우게 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옛날에 한문을 통해서 다 배웠던 건데 그래서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할 때 있어도 중국 사람도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라는 그 말의 뜻은 같은 한자라도 그 발음이 다름으로 해서 맞아요. 그 한자 문자에 실어 펴지 못한다. 실어봤자 안 통한다. 그렇지, 맞아. 다른 발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로 한문이 중국어였는데 네. 원나라가 쓴 다음에 한어 언어가 생긴 다음부터는 이게 다른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한자음만은 비슷하게 해보자 이런 생각이 동국정원이고 훈민정음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생각나고 그러니까 명나라 주원장이 이제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명나라를 세운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주요 정책이 문자 정책이고 그 문자 정책의 핵심은 몽골의 잔재를 그 중국에서 싹 씻어내자.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문자, 발음. 그 발음을 그 있게끔 만드는 파스파 문자, 몽골 문자를 제거한다.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 남김없이 일소하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만든 것이 원래 중국의 오리지널 발음은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이 홍무정원이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네네. 언어는 한 번 변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언어학을 하는 이후에요. 아무리 그 제왕의 그 힘으로도 정책이라 하더라도 명태조 주원장의 막강한 힘으로도 우리나라 세종의 막강한 힘으로도 안 되죠. 바뀐 발음을 돌려 세울 수는 없었어. 그래서 이제 그 원나라의 북경말은 계속해서 중국에 더구나 영락대제가 이제 천도를 북경으로 하니까 거기 있는 그 북경말이 계속해서 이제 세력을 갖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중국과의 대화가 단절이 돼서 한어 역관이라는 게 생겨나게 됩니다. 옛날에는 한어 역관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 고려시대에는 그걸 역설이라고 해가지고 혓바닥이라니까 아주 얕잡아 보는 말이지. 그러니까 하층민들에게 중국어 가르쳐가지고 원나라 말을 하게 했지 진짜 한문하는 사람들은 그 쌍스러운 말을 안 배웠다고.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 훈민정음이든 언어학을 하는 사람 중에서 그쪽에 관계 없는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 왜 언어학자들은 뭐 현대 언어학을 하든 과거 훈민정음을 관련 언어학을 하든 우리 더 고대 언어학을 하든 왜 발음하는가? 왜 운서 하는가? 이거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발음이야말로 어찌 보면 언어의 그게 중국어예요. 한문을 중국식으로 발음으로 읽으면은 그게 바로 중국어라고. 그러니까 세종은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중국과의 관계가 긴밀하고 중국의 언어 정책이 변하니까 우리도 언어 정책을 명나라의 언어 정책에 의해서 바꿔야 된다. 그 바꿔야 되는 언어 정책의 핵심은 발음을 정확하게 수정하고 정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것이 훈민정음 창제의 가장 시작점, 시발점의 동기. 맞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문자를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 말을 표현할 수 있겠구나. 전개되는 방식이다, 이게. 그때부터는 이름이 언문으로 바뀌어요. 예. 훈민정음에서 우리 말을 표기할 때부터 언문으로. 훈민정음에서 언문으로 바뀌는 게 그 과정이죠. 저는 영화 속에서 세종의 고민에 제 마음을 한번 감정을 이입해 봤어요. 그때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어 놓고 가장 크게 고민한 것은 무엇일까? 영화 속에서 나오긴 합니다만은 창제까지는 어떻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존하고 보급할 것인가? 이런 반대와 이 묘한 어떤 그런 역학관계 속에서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그 세종께서 이 훈민정음을 같이 창제한 사람들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보존하고 보급하고 널리 알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그 고민은 계속됐고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글의 보급에 보존과 보급에 쭉 일제시대 거쳐서 지금까지도 그 맥락을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뭐 네. 내가 그거 다 알 수는 없고 내가 아는 네. 건 이래요. 세종은 그 끝까지, 그러니까 세종 29년까지 동국정원 편찬에 매진했어요. 정의공주가 업문자모를 만들면서 이건 정말 서민들이 써야 하는 업문으로서 보급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세조 6년에 초학자예라는 훈몽자예와 똑같은 네. 책이 나왔는데 그건 아직 전해지지 않아요. 몇 장만 전해지는데 그거 내가 보긴 가짜 같고 이 업문자모가 초학자에 실려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가지고 그걸 배워서 한자음도 배우고 업문도 쓰고 한글의 일차적인 것들 보존과 보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정의공주라고 정의공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유신들도 그 네. 중요성을 깨닫고 그걸로 한자음 쓰는 동국정원 이후에 많은 이제 홍문정원 역훈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어느 틈에 그 훈민정음이 나온 지 50년 지나서 아녀자들은 그 편지를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이미 상당히 많이 퍼져 있죠. 거기 그 나란 말씀에도 궁녀들이 상당히 동원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선시에 들어와 가지고는 거의 상민들이 그걸 양반 사대본은 한문을 썼지만 그건 뭐 딴 세상의 사람이고 정부의 공식적인 것은 이문이었고 그리고 상민들은 다 원문으로 다 주고받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 퍼지니까 국가 권력으로도 이걸 억제할 도리가 억제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대한제국시대 때 이거야말로 우리 국민의 글로 해야 되겠다. 공용문자로. 왜냐하면 그 대한제국시대에 관여한 사람들이 미국 유학하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자기 글자 있는데 왜 우리는 한자 쓰느냐. 중국에서 벗어나자. 이게 대한제국의 슬로건이었거든요. 중국보다 더 크고 위협적인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글로 우리말 쓰기 시작을 하고 우리나라 이승만도 초기에 한글에 대한 그 정책을 제시하죠. 한글 간수하라고 해서 나중에 욕을 먹었지만 이렇게 국가 정책에서 문자 정책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작을 세종과 그 가족들이 했지만 이 마무리는 신미스님이 했어요. 신미스님이 부족한 걸 많이 고치고 우리말 표기에 불필요한 거 다 없애고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이게 불교 TV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사연이 깃들어 있는 것 같은데 한글의 보존과 보급에 관해서 세종이 만드셨다. 그리고 불교의 집단 지성이 훈민정음을 업문화하는데 최소한도 업문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불경을 우리말로 고침으로 해서 그 중에서도 교수님 자리를 옮겨서 그 신미 스님이라는 분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렇죠. 그 역할의 배경에는 어떤 그 학문적 이론이라든지 바탕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자리를 옮겨서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옮겨서 하죠.